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쓴 인간의 대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이음문고에서 출간했고 옮긴 이는 이정은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문고판의 책입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어린 왕자 영상에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 왕자 못지않게 아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 생텍쥐페리를 알려면 이 책을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대지는 생텍쥐페리가 직업 비행사로 살았던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의 의지력과 책임감, 휴머니즘을 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표현으로 그려낸 항공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생텍쥐페리는 비행과 지필 활동을 병행하면서 1939년에 인간의 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프랑스 최고의 지성을 의미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소설 부문 대상을 받았고요. 같은 해 미국에서 바람과 모래와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는데 생텍쥐페리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람과 모래와 별들, 제목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작가 자신과 동료들의 비행사로서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기술한 일종의 에세이식 소설입니다. 이 책도 어린 왕자 못지않게 생텍쥐페리의 시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로 빛이 나는데요. 읽다 보면 밑줄 긋게 되는 문장들이 많아서 책장이 쉽게 안 넘어갑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 생텍쥐페리의 삶을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불시착한 경험을 쓴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에 남겨졌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햇빛, 공기, 물, 먹을 것 등등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리는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며 축복인지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바람과 모래와 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생텍쥐페리가 새삼 위대해 보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막과 같은 오늘의 삶 한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료 앙리 기요메, 그대에게 이 책을 바친다. 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 어떤 책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대지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에 맞서면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렇게 맞서려면 도구가 필요하다. 고무래 또는 쟁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농부는 밭을 갈면서 자연으로부터 비밀을 조금씩 캐내는데 이때 캐낸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항로의 도구인 비행기를 통해 온갖 오래된 문제에 휘말린다. 아르헨티나로 첫 비행을 떠났을 때 본 밤 풍경이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다. 평원에 드문드문 흩어진 불빛만 별처럼 반짝이는 어두운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에서 그 불빛 하나하나는 의식이라는 경이한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었다. 불이 밝혀진 저 집에서는 누군가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고
은밀한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다. 또 다른 저 집에서는 누군가 우주를 탐색하고 안드로메다 성운을 관측하는데 몰두해 있었을 것이다. 또 저쪽에서는 어떤 이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들판 군데군데에서 불빛들이 저마다 먹을 것을 달라며 반짝였다. 시인, 교사, 목수의 불빛처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빛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이 살아있는 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창문이 닫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별이 꺼져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었을까.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들판에서 드문드문 타오르는 저 불빛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제7장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다니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전기 램프를 손에 들고 바닥에 남은 비행기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다. 비행기가 멈춰선 지점에서 250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미 비행기가 흩뿌려 놓은 뒤틀린 철 조각이며 철판이 보였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황량한 어느 고원에 완만한 빛 아래 거의 접선으로 충돌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충돌 지점 모래에 난 구멍은 쟁긴 아래 파인 구멍 같았다. 비행기는 뒤집히지 않고 바닥에 배를 깔고서 뱀 꼬리처럼 분노에 차 꿈틀거리며 시속 270km로 사면을 기어 올라갔다. 우리가 목숨을 구한 것은 분명 그 둥글고 검은 돌멩이들 덕분이었다. 그 돌멩이들이 모래 위에서 제멋대로 구르며 쟁반에 담긴 구슬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프레보는 누전으로 뒤늦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전지에 전원을 차단한다. 나는 엔진에 등을 기대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높은 고도에서 4시간 15분 동안 시속 50km의 바람을 타고 비행했을 테고 실제로 기체가 요동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만일 기상예보 이후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나로서는 바람이 불어온 방향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 지금 나는 변이 400km인 정사각형 내부 어딘가에 있는 셈이다. 프레보가 곁에 와 앉으며 말한다. 우리가 살아있다니 정말 대단해.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올라 괴로웠던 것이다. 나는 프레보에게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갖고 있는 램프에 불을 켜 놓으라고 부탁한 후 내 램프를 손에 들고 정면을 향해 걸어간다. 그러면서 주의 깊게 바닥을 살펴본다. 천천히 나아가며 반원을 그린 후 방향을 몇 번 바꾼다. 잃어버린 반지라도 찾아 헤매듯 나는 바닥을 샅샅이 살핀다. 아까는 이런 식으로 불씨를 찾아 헤맸다. 나는 하얀 원반 위로 몸을 굽힌 채 어둠 속에서 계속 나아간다. 그래, 그거로구나. 바로 그거야. 나는 천천히 비행기 쪽으로 올라간다. 조종실 가까이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희망을 가질 이유를 찾아 헤맸는데 그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생명이 전하는 어떤 신호를 찾아 헤맸는데 생명은 전혀 신호를 보내주지 않았다. 프레보, 풀이 한 포기도 안 보여. 프레보는 입을 다문다. 내 말을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다. 날이 밝아 어둠의 장막이 걷히면 이 이야기를 다시 주고받겠지. 나는 심한 피로를 느끼며 이렇게 생각한다. 사막 한복판 400km 지점. 그러다 벌떡 일어선다. 물. 휘발유 탱크도 기름 탱크도 터져버렸다. 물 탱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래가 이들을 전부 마셔버렸다. 우리는 거의 박살난 보온병 바닥에서 커피 반 리터를 또 다른 보온병에서 백포도주 4분의 1리터를 찾아낸다. 우리는 그것들을 필터로 걸러 섞는다. 또 포도 약간과 오렌지 한 개도 찾아낸다. 나는 계산해 본다.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5시간만 걸어도 이건 바닥나 버릴 텐데. 우리는 조종실에 자리를 잡고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 나는 드러누워 잠을 청한다. 잠을 청하며 상황을 정리해 본다. 현재 위치를 전혀 모른다. 가진 음료는 1리터도 안 된다. 만약 우리 위치가 대충 벵가지 카이로 직선 항로 위라면 우리를 찾는데 일주일은 걸릴 테고 더 빨리 찾아낼 가망은 없다. 하지만 그때면 이미 늦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옆으로 편류해온 거라면 6개월 후에나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비행기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3,000km 거리를 뒤지고 다녀야 할 테니까. 아, 아쉬운걸? 프레보가 내게 말한다. 뭐가? 그냥 단번에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프레보와 나는 정신을 가다듬는다.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비행기로 기적적으로 구조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 가만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느니 혹시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오아시스를 그냥 놓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걸을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로 되돌아올 것이다. 떠나기 전에 우리 계획을 대문자로 커다랗게 모래 위에 적어 놓아야지. 그러니 지금은 몸을 둥그렇게 말고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잘 것이다. 잘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피로가 몇 겹으로 나를 감싼다. 사막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반수면 상태는 목소리들, 추억, 속삭이는 내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아직 갈증이 나지 않으며 몸 상태가 좋다고 느낀다. 그래서 모험에라도 나서듯 나 자신을 잠에 내맡긴다. 꿈 앞에서 현실이 그 털을 잃는다. 아, 하지만 날이 밝자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 나는 사하라 사막을 참 좋아했다. 반군 지역에서 여러 밤을 보내기도 했다. 수면처럼 바람이 물결 흔적을 남기는 그 너른 황금빛 공간에서 자다가 깬 적도 있다. 또 그곳 비행기 날개 밑에서 잠을 자며 구조를 기다린 적도 있지만 지금 이건 그에 비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는 굽이치는 비탈 위를 걷는다. 반짝이는 검정 돌멩이로 된 층이 모래로 된 땅 전체를 덮고 있다. 그 돌멩이는 마치 작은 금속 비늘 같고 우리를 에워싼 둥근 언덕들은 갑옷처럼 빛난다. 우리는 광물성 세계로 추락했다. 철제 풍경 속에 갇힌 것이다. 첫 봉우리를 넘어가자 멀지 않은 곳에 비슷하게 생긴 검고 반짝이는 다른 봉우리가 보인다. 우리는 되돌아올 수 있도록 지나간 흔적을 남기려 발을 질질 끄며 걷는다. 태양을 마주보고 걷는다. 정동 방향을 향해 가기로 결정을 내린 건 논리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다. 모든 정황, 즉 기상 상태나 비행 시간을 따져 보았을 때 이미 나일강을 건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서쪽을 향해 걸어보았는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내일 가보기로 했다. 바다로 이어지는 길이기는 하지만 일단 북쪽도 포기했다. 사흘 후 우리가 반쯤 미친 상태에서 비행기를 완전히 버려두고 쓰러질 때까지 곧장 앞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역시 동쪽을 향해 갈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북동을 향해서, 그리고 이 역시 모든 희망과 논리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일단 구조된 후 우리는 동북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결코 살아올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북쪽으로 갔으면 너무 지쳐서 바다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선택에 근거가 될 만한 아무런 지표도 없었는데 그 방향이 안데스 산맥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구 기요메를 구해주었던 방향이기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선택했던 것 같다. 나에게 동쪽은 막연히 생명의 방향이었던 것이다. 5시간 정도 걷고 나자 풍경이 바뀐다.
모래로 된 강이 골짜기 안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 골짜기 바닥으로 들어서서 성큼성큼 걷는다. 가능한 멀리까지 갔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밤이 되기 전에 되돌아가야 하니까. 그러다 나는 갑자기 멈추어 선다. 프레보. 왜? 발자국. 얼마나 오랫동안 발자국 남기는 것을 잊고 있었던가. 발자국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는 곧 죽음이다. 우리는 길을 오른쪽으로 약간 비켜 되짚어 갔다. 그리고 충분히 멀리 갔을 때 가던 길에서 직각으로 꺾어져 가다가 결국 우리 흔적인 발자국을 찾아낸다. 이렇게 궤적을 연결해 놓은 다음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난다. 열기가 심해지고 신기루가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은 심각한 수준의 신기루는 아니다. 커다란 호수가 생겼다가 다가가면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모래 골짜기를 넘어 가장 높은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 지평선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6시간을 걸었다. 큰 걸음으로 걸었으니 총 35km는 걸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검은 산등성이 골짜기에 간신히 이르러 가만히 자리에 앉는다. 발밑에서 이 모래 골짜기는 돌멩이 하나 없는 사막으로 이어진다. 그 사막의 눈부신 백색이 눈을 따갑게 찌른다. 시선에 닿는 곳이 전부 텅 비어 있다. 하지만 지평선에서는 벌써부터 빛이 장난을 치며 우리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신기루를 만들어낸다. 요새와 회교 사원 첨탑들, 수직으로 뻗은 기하학적 형체들이 보인다. 나는 식물 흉내를 내는 그 커다란 검정 얼룩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하지만 그 얼룩 위로는 낮이면 흩어졌다 밤에 다시 생겨날 구름 한 조각이 불쑥 솟아있다. 그러니까 그 얼룩은 뭉게 구름의 그림자일 뿐이었던 것이다. 더 이상 가보아야 소용없다. 이런 시도로는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다. 비행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동료들이 찾아낼지 모르는 그 붉고 하얀 지표물로 되돌아가야 한다. 동료들의 탐색에 기대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음료를 그곳에 두고 왔는데 지금 그걸 반드시 마셔야 한다. 살기 위해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철제 우리와 같은 갈증에서 잠깐 동안밖에 벗어날 수 없는 포로다. 하지만 어쩌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기루 너머의 지평선에는 진짜 도시, 단물이 흐르는 운하와 초원이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 되돌아가야 한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이렇게 힘겹게 방향을 바꾸노라니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우리는 비행기 옆에 들어누웠다. 60km를 넘게 걸었다. 마실 것도 다 떨어졌다. 동쪽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이 지역 상공으로 비행해온 동료도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벌써부터 이렇게 갈증이 나는데. 우리는 산산조각난 비행기 날개 파편 몇 조각을 주어 커다란 모닥불을 피울 준비를 했다. 그리고 휘발유와 강한 백색으로 빛나는 마그네슘 판들을 준비했다. 그런 후 불을 피우기 위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제 불꽃이 피어오른다. 우리의 등불이 사막에서 타오르는 모습을 경건하게 바라본다. 조용하고 밝게 빛나는 우리의 메시지가 찬란히 빛나는 것을 바라본다. 그 메시지는 애처롭게 그지없는 구조의 외침뿐 아니라 많은 사랑을 실어 나르고 있다. 우리는 마실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의사소통을 요청하는 것이다. 밤중에 다른 불이 밝혀지기를, 불을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우리에게 불로써 응답해 주기를 말이다. 아내의 눈동자가 보인다. 그 눈 말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 눈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이들의 눈동자가 보인다. 그 눈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모든 시선이 한데 모여 나의 침묵을 꾸짖는다. 나는 응답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온몸을 다해 응답하고 있는데 말이다. 밤에 이보다 더 밝은 불꽃을
날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나로서는 할 바를 다 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거의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60km를 걸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 탓일까? 병 주둥이를 쪽쪽 빨며 거기 그렇게 얌전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석 컵 바닥에 남은 음료를 들이켜는 순간 시계가 제깍대기 시작했다. 마지막 음료 한 방울을 빨아들인 그 순간 나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시간이 강물처럼 나를 휩쓸어 가버리는데 내가 대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프레보가 울고 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다독인다. 그리고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말한다. 끝장난 거면 끝장난 거지 뭐. 프레보는 내게 답한다. 내가 나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렇다. 물론 나는 그 당연한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내일과 그 다음 날을 지내면서 나는 견딜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극심한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 나는 조종실에 갇혀 익사할 뻔했는데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이따금 얼굴을 엉망으로 다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지금 이곳에서도 나는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내일이면 이 점에 대해 더욱 기묘한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누가 아는가? 비록 모닥불을 크게 피워대긴 했지만 나는 어쩌면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나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래, 그랬다. 그것이 진정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기다리는 그 눈들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쓰라림을 느낀다. 벌떡 일어나 곧장 앞으로 내달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저곳에서 누군가 조난당하여 나에게 구조 요청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기묘한 역할 전환이긴 하지만 내게는 매번 상황이 이렇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게는 프레보가 있어야 했다. 프레보 역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죽음을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또 내게도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아, 나는 결국 잠들기로 했다. 그게 하룻밤이 되던 수세기가 되던 잠이 들기로 한다. 일단 잠이 들면 다 똑같다. 또 얼마나 평온할까. 하지만 저곳에서 내지르는 외침, 절망을 담은 저 거대한 불길, 나는 이런 영상을 견딜 수 없다. 조난당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팔짱만 낀 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 침묵으로 1초를 보낼 때마다 그 침묵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조금씩 죽인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가 인다. 늦지 않게 도착해서 저 가라앉는 이들을 구조해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이 족쇄가 대체 왜 존재한단 말인가. 참아요. 우리가 갑니다. 당신들을 구하러 말입니다. 마그네슘이 타 들어가서 불꽃이 붉어진다. 이제는 잿더미만 남았기에 우리는 그 위에서 몸을 덮인다. 우리의 불빛 메시지는 이제 다 사그라졌다. 그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움직이게 했나. 그래,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들리지 않는 기도에 불과했다. 좋다. 나는 잠이나 자야겠다. 새벽녘 우리는 비행기 날개 위를 천으로 훔쳐 페인트와 기름이 뒤섞인 이슬을 컵바닥에 조금 얻어냈다. 역겨웠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셨다. 적어도 입술은 축이는 셈이었다. 이 만찬이 끝난 후 프레보가 내게 말한다. 다행히도 권총이 있어. 나는 벼랑강 공격성과 신랄한 적대감을 느끼며 그를 향해 돌아선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의 감정 토로만큼 혐오스러운 건 없을 듯했다. 나는 모든 것이 단순하다고 생각해야만 했다.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단순하다. 성장하는 일도 단순하다. 또 갈증으로 죽는 일도 단순하다. 나는 필요하다면
프레보가 입을 다물도록 한 대 칠 생각으로 그를 힐끔거린다. 하지만 프로베는 이 말을 아주 침착한 태도로 했다. 그는 위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듯 마치 손을 씻어야겠어 라고 말하듯 이 주제를 거론한다. 그렇다면 우리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 나도 어제 가죽 권총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은 비장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이었다. 오직 사회 문제만이 비장한 법이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비장하지 권총은 하나도 비장하지 않다. 여전히 아무도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분명 엉뚱한 곳에서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아라비안 반도에서 말이다. 더구나 우리는 비행기를 버리고 길을 떠난 다음 날에야 간신히 비행기 소리를 들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멀리로 유일하게 지나갈 그 비행기는 전혀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사막의 무수한 검은 점에 뒤섞인 검은 점인 우리가 눈에 띄리라 기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통을 느꼈을지 사람들이 짐작한 내용 중 들어맞는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 나는 그 어떤 고통도 겪지 않을 테니까. 내게는 구조대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3,000km의 영역의 사막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떤 비행기를 찾아내려면 2주가 걸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트리폴리아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가망도 없는 처지라 나는 오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간직한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어 홀로 탐색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프레보는 불을 준비해 두었다가 누군가 지나가면 피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난다. 되돌아올 기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리비아 사막에 대해 아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 사하라 사막에서는 습도가 40%로 유지되는 데 반해 여기에서는 18%로 떨어진다. 그래서 생명은 증기처럼 증발해버린다. 베두인족과 여행자, 식민지 장교들에 따르면 사람은 마시지 않고 19시간을 버틴다고 한다. 20시간이 지나면 눈이 빛으로 가득 차고 최후의 순간이 시작된다. 갈증의 행진은 무섭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 북동풍, 우리를 속인 이 이상한 바람, 모든 예보를 거슬러 우리를 이 고원에 옴짝달싹 못하게 박아놓은 그 바람이 이제 우리 생명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최초의 빛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시간이 남았을까.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지만 마치 카누를 타고 막막한 대양으로 떠나는 것 같아. 그래도 새벽빛 때문에 이 경관이 덜 음산하게 느껴진다. 처음에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서리꾼 마냥 걷는다. 어젯밤 우리는 불가사의한 땅굴 몇 개의 입구에 올가미를 쳐 두었는데 내 안에서 밀렵꾼의 본성이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일단 올가미를 살펴보러 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동물의 피는 마시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 따위는 원치 않는다. 별로 실망하지는 않는 반면 나는 참 궁금하다. 그 동물들은 사막에서 대체 무얼 먹고 살까? 그건 아마도 토끼만한 크기의 엄청나게 커다란 귀를 지닌 작은 육식동물인 페넥 또는 사막 여우일 것이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놈들 중 하나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 흔적을 따라가니 좁다란 모래강에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다. 발가락이 3개 달린 부채꼴의 그 예쁜 발바닥에 나는 탐복한다. 새벽에 조용조용 쏘다니며 돌멩이 위에서 이슬을 핥아먹는 나의 여우 친구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제는 발자국이 듬성듬성 나 있다. 여우가 뛰어간 것이다. 여기로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둘이 나란히 종종 달려간 것이다. 이런 아침나절의 산책길을 따라가며 나는 묘한 기쁨을 느낀다. 이런 생명의 흔적이 나는 좋다. 그러면서 나의 갈증도 조금 잊는다. 마침내 나는 여우들의 식량 저장고에 다가선다.
100m마다 수프 그릇만한 아주 작은 떨기나무가 모래바닥에 낮게 깔려 있는데 가지마다 작은 금색 달팽이가 잔뜩 달려 있다. 새벽이면 여우는 이 식량 저장고로 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자연의 거대한 불가사의에 맞닥뜨린다. 나의 여우는 떨기나무마다 전부 멈춰 서지 않는다. 달팽이가 잔뜩 매달려 있는데도 여우가 본 척도 않는 나무가 있다. 여우는 용의주도하게 나무들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틀림없다. 어떤 나무에 다가선다 해도 달팽이를 몽땅 먹어치우지는 않는다. 여우는 나무에서 달팽이를 그저 두세 개 먹어치운 후 식당을 바꾼다. 여우가 아침 산책의 기쁨을 좀 더 누리려고 단번에 배고픔을 달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우의 이런 방식은 필요 불가결한 전술이다. 여우가 처음 만나는 나무에 달린 음식을 실컷 먹어 허기를 달랜다고 해보자. 그러면 두세 번 식사 후에 그 나무에 달린 달팽이들은 바닥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우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육장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하지만 여우는 번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제 나는 아무런 희망 없이 걸었다. 오늘 희망이란 단어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단지 걷기 때문에 걷는다. 밭일을 하는 황소들이 그러하듯. 나는 어제 오렌지 나무가 심긴 천국을 꿈꾸었다. 하지만 오늘 내게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오렌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싹 말라붙은 심장뿐이다. 이제 곧 쓰러질 텐데도 나는 절망을 느끼지 않는다. 고통조차 없다. 그 사실이 안타깝다. 슬픔은 물처럼 부드럽게 느껴질 텐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 연민을 느끼며 자신이 친구인 양 투덜댄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게는 더 이상 친구라고는 없다. 눈이 타들어가는 나를 찾아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많이 외쳐 불렀고 많이 고통받았다고 상상하리라. 하지만 갈망, 미련, 부드러운 고통 역시 풍요로움에 속한다.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풍요로움이란 없다. 처음 사랑을 나누는 밤에 싱싱한 아가씨들은 슬픔을 느끼며 운다. 슬픔은 삶의 떨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 없다. 내가 바로 사막이다. 나는 입안에서 침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바라보며 신음할 수 있을 부드러운 영상도 이제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태양이 내 안에서 눈물의 샘을 말려버렸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았던가? 바다 위 돌풍처럼 희망의 숨결이 내 위로 지나갔다. 나의 의식을 강타하기에 앞서 내 본능의 주의를 끈 그 신호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저 모래자락, 저 작은 언덕들, 저 덤불층은 이제 풍경이 아닌 무대를 이루고 있다. 아직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준비된 무대. 나는 프레보를 쳐다본다. 프레보 역시 나와 똑같은 놀라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도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막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장담한다. 이 부재, 이 침묵이 벼랑간 광장의 소란스러움보다 더욱 감동적이 되었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살았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 것이다. 아, 우리는 인간의 자취를 잃어버렸었다. 인류로부터 떨어져 나와 온 세상의 움직임으로부터 잊힌 채 세상에 홀로 남아있다가 여기 모래 위에서 기적적으로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프레보, 여기 두 사람이 헤어졌네. 여기 낙타 한 마리가 무릎을 꿇었어. 여기...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조된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몇 시간 후면 아무도 우리를 구해내지 못할 테니까. 일단 기침이 시작되면 갈증의 행군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 목구멍은... 그래서 우리는 더 걸었다. 수탉이 우는 순간 나는 기요메의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처음에는 눈이 나를 속였지.
이 소리는 분명 갈증 때문에 들리는 거야. 아직까지는 귀가 잘 참아왔건만. 그런데 프레보가 내 팔을 붙든다. 자네 들었나? 뭘? 수탉 소리. 그렇다면 이 멍청이 당연히 이제 목숨을 구한 거다. 내게 마지막 환각이 보였다. 3마리 개가 줄줄이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프레보도 역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둘은 함께 이 베두인족 남자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우리 둘은 함께 그 사람을 향해 폐부에 남은 숨결을 있는 대로 쏟아냈다. 그리고 함께 행복에 겨워 웃는다. 하지만 우리 목소리는 30m도 채 가지 못한다. 성대가 바짝 말라붙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나직히 말하고 있으면서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막 언덕 뒤에서 나타난 그 베두인족 남자와 낙타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 남자는 아마도 혼자일 것이다. 잔인한 악마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고는 데려가 버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달릴 수도 없다. 다른 아랍인이 모래의 언덕에 옆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울부짖지만 목소리는 나직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팔을 흔들어 댄다. 마치 하늘을 엄청난 신호로 채우려는 듯. 하지만 그 베두인족 남자는 계속 오른쪽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이 느릿하게 90도 각도로 몸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가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일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우리의 갈증을, 죽음과 신기루를 깡그리 지워버렸을 것이다. 그는 90도로 몸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행동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 상반신의 움직임 하나만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생명을 창조해내고 나에게는 그 사람이 신처럼 보인다. 기적이다. 바다 위를 걷는 신처럼 그가 우리를 향해 모래 위로 걸어온다. 아라비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손으로 우리 어깨를 지그시 눌렀고 우리는 그에게 복종했다. 우리는 엎드렸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인종도 언어도 분파도 없다. 그저 우리 어깨에 대천사의 손을 얹은 이 가난한 유목민만이 있다. 우리는 모래에 이마를 댄 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는 송아지 마냥 바닥에 배를 깐 채 물통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고 있다. 베두인족 남자는 걱정이 되어 매번 우리를 붙들어 저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놓아줄 때마다 우리는 얼굴을 물속에 처박았다. 물. 너는 맛도 색깔도 향도 없고 우리는 너를 정의내릴 수도 없다. 우리는 너를 알지 못하면서 너를 맛본다. 너는 단순히 생명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생명 그 자체다.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어 감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는 너. 너와 더불어 우리 속으로 우리가 이미 포기했던 힘이 들어온다. 심장에서 고갈되었던 모든 샘물이 너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샘솟는다. 돼지의 뱃속에서 그토록 순수한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풍요로움이자 동시에 가장 섬세한 풍요로움이다. 우리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샘물 앞에서 죽을 수 있다. 짠물 호수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 떠다니는 약간의 소금을 함유한 이슬을 2리터나 마시고도 죽을 수 있다. 너는 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변질을 견디지 못한다. 너는 까다로운 신이다. 하지만 너는 무한히 단순한 행복을 우리 마음에 퍼뜨린다. 우리를 구해준 리비아의 베두인족 남자여. 그대는 나의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얼굴을 나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인간이며 모든 인간의 얼굴을 띤 채 나에게 떠오른다. 그대는 우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서도 이미 우리를 알아보았다. 그대는 사랑하는 형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그대 모습을 알아보리라. 그대는 고귀함과 온정이 충만한 존재로
마실 것을 줄 권능이 있는 귀족의 모습으로 내게 기억된다. 그대 안에 존재하는 나의 모든 친구들, 나의 모든 적들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이제 내게는 이 세상에 적이 단 한 사람도 없다.